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3월 14일 오후 8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용입니다. 네, 해축팬은 유튜브 충무위키에서 들으실 수 있고 플로에도 팟캐스트를 올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클린스만 호의 첫 번째 대표팀 라인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대표팀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2개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아마 국가대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월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의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클린스만 호의 첫 번째 명단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명단을 봤을 때는 네. 아마도 그냥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과 그리고 벤투호에 뽑혔던 선수들을 대부분 뽑지 않았나. 근데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거의 뽑았던 선수들이 뽑혔던 것 같고 벤투호가 뽑았던 선수들도 다 뽑혔습니다. 거의 100%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상 선수들 제외하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뽑은 선수들 중에 의문의 선수, 혹은 아쉬운 선수들 얘기도 해보고 뽑히지 않아서 아쉬운 선수들 얘기도 해보고 전체적인 국가대표 명단 그리고 국가대표 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변화됐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풀백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홍철 선수 대신 이기재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윤종규 선수가 제외되고 오현규 선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포지션이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풀백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공격수를 추가로 뽑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일단은 홍철 선수 부상이고 네. 윤종규 선수는 모르겠네. 김천 상무가 어떤 한 오피셜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찾아본 거는 그래요. 네. 아마 근데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있겠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김천 쪽은 원래 오피셜을 이렇게 잘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왜 안 나오지? 하면 그냥 부상이라고 알면 된다고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표팀 이제 코치 중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사람이 게프케 코치, 그러니까 골키퍼 코치였는데 이 골키퍼 코치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오는 입장에서 뽑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설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코치님의 주요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현역 때 독일 국가대표팀 선수로 1990년도부터 98년까지 총 59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일단 독일 국가대표팀 선수로 뛰었다는 게 굉장히 위대하죠. 그럼요. 그때 당시 독일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한테 발리는 독일이 아니니까. 그죠. 심지어 90년엔 또 월드컵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때 보도 일그너라는 주전 키퍼한테 빌려서 출전은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당당하게 골키퍼 3인 안에 명단에 올렸으니까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그리고 유로를 우승했잖아요. 1996년에. 맞아요. 그때도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코치가 한국 대표팀 키퍼 코치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팀 골키퍼 코치도 하면서 레만도 키웠고 키웠다는 표현이 맞겠죠. 같이 훈련을 했으니까 노이어도 키웠고 독일의 유명한 골키퍼들은 다 한 번씩 훈련을 해봤던 사람인데 일단은 골키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3명이 뽑혔습니다. 김승규 선수 그리고 송범근 선수 그리고 조현우 선수 우리가 흔히 이제 베스트 원을 뽑으라 하면 김승규 선수 뽑고 그 다음에 조현우 선수 뽑잖아요. 그리고 송범근 선수가 이제 좀 어리고 유망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3명이 뽑힌 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일단 김승규랑 조현우 선수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세대 교체할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김승규 선수가 90일 거거든요. 근데 골키퍼의 이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오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럼 다음 월드컵 때도 김승규가 넘버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김승규 골키퍼가
90년생 그리고 아마 4년 뒤 그러니까 3년 5개월 뒤면 몇 살인가요? 36, 37? 그 정도. 그 나이가 많긴 하네. 많긴 하니까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네. 송범근 선수가 좀 성장이 잘 되면은 바로 뭐 물려받겠지만. 송범근 선수가 97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7살 차이 나면 그 당시 송범근 골키퍼도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많네요. 30살이 되니까. 어찌 보면 김승규 선수가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뭐 발밑 좋은 골키퍼로는 굉장히 네. 우리나라에서 원탑이고 네. 뭐 조현우 선수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 발밑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가 그래도 뭐 이번 체제에서도 중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읊을 거긴 한데 큰 변화가 없어서 네. 할 말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넘어가시죠. 네. 골키퍼는 뭐 골키퍼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수비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수는 센터백 4명에 왼쪽에 2명 김진수 선수하고 이기재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김문환 선수 김태환 선수를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바로 풀백인데 네. 일단 김진수 이기재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김문환 김태환 선수도 나이가 김태환 선수는 이제 노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김태환 선수는 노장이죠. 네. 사실 다음 월드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선수 중 한 명인데 과연 이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좀 궁금한 포지션이 바로 풀백입니다. 저는. 네, 일단은 뭐 센터백 4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권경은 선수, 김민재 선수, 그리고 김영건 선수, 조유민 선수입니다. 네. 근데 수비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김진수 선수, 이기재 선수, 그리고 김태환 선수까지 다음 월드컵에 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차서 뭐 실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네. 나이가 차면 풀백 자리에서 요구하는 뭐 체력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김문환 선수는 95년생이니까 다음 경기까지는 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서도 김영건 선수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김영건 선수도 나이가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월드컵까지 뛰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나이가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비수는 거의 김민재 선수 제외하고는 다 갈아엎어도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김민재 빼고 이제 다 갈아엎힐 수도 있다. 다음 월드컵 때. 다음 월드컵 때. 왜냐하면 뭐 권경은 선수 그리고 뭐 이제 뭐 조유민 선수 또 선수들도 뭐 포함하더라도 네. 거의 뭐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뭐 김문환 선수까지 4명 또 뭐 4명을 새로 또 갈아엎어야 되는 거니까 나이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뭐 K리그나 아니면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좋은 수비진 자원들이 있다면 네. 그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아니면 좋은 선수를 빨리 발굴해서 국가대표팀에 녹여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풀백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언제나 이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다.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공헌을 정말 많이 하는 포지션이잖아요. 점점 현대적으로 왔을 때 더 그 자리들은 중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할 때 티가 너무 많이 나고 맞아요. 약간 그런 포지션인데 이번에 김진수 선수가 조별리그 3경기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네. 브라질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월드컵 직관에 다녀왔잖아요. 네. 딱 자리가 김진수 선수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의 플레이를 바로 볼 수 있는. 네. 근데 체력이 뭔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인다 해야 되나? 근데 그 정도 뛰면 힘들 수밖에 네. 없을걸요? 어쨌든 브라질은 이제 로테이션 한번 거치면서 좀 풀 전력으로 나왔고 한국 선수들은 3차전까지 막 만신창이로 뛰면서 네. 나온 상황인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국 풀백도 이 풀백 한 명 주전이랑 그 백업의 그 실력적인 간극이 정말 좀 좁혀야 된다. 다음 네. 월드컵 때 그걸 좀 우리나라의 과제라면 또 과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풀백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던 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풀백이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송종국, 이영표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차두리까지. 예. 네, 그러니까 2010년 아니면 2002년 정도, 뭐 2006년 때도 뭐 2002년 멤버들이 좀 뛰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보다 현대적으로 뭐 지금 시점에서 더 풀백과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빠르게 교체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번에 한번 이제 대표팀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뭐 수비수도 똑같습니다. 뭐 크게 변화도 된 거 없고 뭐 이기재 선수도 사실 계속 승선했었던 멤버거든요. 뭐 카타르에 다녀오진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뭐 한번 체크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수비진도 꾸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장 아시안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중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뒤에 얘기할 건데 지금 선임된 지 별로 안 된 시점에서 어떻게 꾸려야 될지도 사실 어려워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미드필더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정우영, 황인범, 이재석 라인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명의 조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진짜. 좋고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정우영 선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정우영 선수 나이를 고려해 보면은 당장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거든요. 일단은 기성용 선수가 88년생인데 정우영 선수가 89년생이란 말이에요. 기성용 선수가 오래됐다. 4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아시안컵 때 국가대표를 은퇴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정우영 선수를 더 오래 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우영 선수 자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번 월드컵까지는 굉장히 좋은 폼을 많이 보여줬고 아마도 아시안컵까지는 폼이 유지되더라도 앞으로 월드컵에 나가는 그 시점까지 정우영 선수에 대한 자리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써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좀 듬직한 피지컬 그리고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수비형 클래식한 수비형 미드필더 뭔가 다퉈주고 카드 좀 받더라도 좀 피지컬적인 좀 우월함이 좀 있는 선수를 저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뭐 이 자리에서 부스케츠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요하는 선수를 좀 더 선호하는 팀들도 있지만 뭐 빌드업 과정에서 로드리 같은 뭐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좀 더 좀 유연하게 풀어 나올 수 있게 뭐 사실 로드리 선수는 싸울 땐 또 싸워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유연함이 가진 선수도 좋지만 정우영 선수 옆을 받쳐주는 그런 황인범 선수가 있으니까 사실 좀 듬직한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약간 카세미로 같은 유형 그죠. 뭐 카세미로도 좀 더 수비형에 더 가까웠잖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그리고 어쩔 때는 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선수는 빌드업이 좀 약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선수도 뭐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잘하던데요. 빌드업도.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지금까지 맨유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최고죠.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는 듬직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정우영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이걸 좀 저 찾아봤거든요. 누가 있을까 했는데 좀 보이지 않고 뭐 그나마 원두재 선수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두재 선수 폼이 어떤가요? 김천에 있거든요. 근데 저도 2부 리그를 좀 팔로우를 하지는 않고 있고 사실 김천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김천이 압도적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2부 리그에서. 사실 명단만 보더라도 그렇죠. 사실 뭐. 이번 시즌도 아마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원두재 선수 있고 또 김천의 김동현 선수 있습니다. 97년생 김동현 선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셀틱에 간다 만다 했던 권혁규 선수가 있습니다.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01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근데 김동현 선수하고 권혁규 선수는 좀 더 제가 말한 그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선수가 그 자리에 뛸 수 있지만 좀 더 기술적인 면모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권혁규 선수는 피지컬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그쪽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90 이상 이하 좀 이렇게 저는 나눴는데 권혁규 선수가 아마 190 넘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엄청 찼네. 권혁규 선수가 이제 190 넘죠. 191 정도라고 하는데 이 권혁규 선수도 좀 볼을 더 잘 찬다라는 이미지가 저는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혁규 선수도 좀 더 앞선 자원에 써도 될 것 같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피지컬보다는 기술적인 선수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면 가장 좀 대표적인 예시가 부스케츠. 뭐 사실 부스케츠 선수가 몸싸움이 안 된다라고 보다는 네. 기술적인 면모가 네. 너무 뛰어나니까 네. 그걸로 축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 시에 좀 뭐 싸움닭같이 이렇게 거칠게 대인마크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했던 클래식 미드필더 네, 뭐 전투적이진 않죠. 전투적인 네.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 패스 루트를 좀 읽고 그리고 좀 이를 미리 차단하는 선수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좀 더 뭐 파워풀하게 저지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스케츠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들이 좀 많다. 하지만 정우영 선수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정말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이 자리가 네. 풀백은 그렇쳐도 네. 이 자리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좀 뛰어나더라도 네. 피지컬적인 부분이 이제 가끔 뛰어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투 볼란치를 쓰더라도 네.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피지컬적인 문제도 생겨버리고 그런 경우에 주로 만약에 원볼란치를 서게 되면 그 자리만 압박을 하면 빌드업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풀백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 가운데 자리가 좋지 않으면 풀백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는데 이 수미를 만약에 상대팀이 야 압박해 거기만 압박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부터 빌드업 이 답답한 빌드업을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옆에서 싸워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황인범 선수가 공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저는 손준호 선수 좀 좋아해요. 손준호 선수 굉장히 잘하죠. 손준호 선수 잘해서 좋아하는데 이번 뭐 아시안컵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호영 선수나 손준호 선수나 뽑힐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일단 정호영 선수는 카타르에서 뛰고 있고 또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여러 요인 생각해서 뭐 선발로 쓰진 않더라도 명단에 일단 뽑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 손준호 선수가 한번 주전으로 좀 기용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손준호 선수도 써주신 것처럼 92년생이라서 다음 월드컵 때 무조건 뛴다.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손흥민 선수랑 동갑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때 되면 이제 노장 축에 끼는 반열이라서. 그죠. 뭐 35 아닌가요? 네, 35입니다. 나이가 사실 많죠. 네. 그리고 수미의 특성상 네.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나이가 있는 선수가 그렇게 뛰기가 쉽지 않은 포지션이어서. 그리고 하필 또 손준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3선이 제일 문제다. 사실 우리가 다음에 뭐 중미, 공미, 윙어 얘기할 거거든요. 사실 거기는 문제가 별로 없어. 네. 좋은 선수도 많고 네. 뭐 대체 대회 선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풀백과 이 수미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많다. 네. 그리고 빠른 대체자들을 찾아야 되겠다. K리그를 많이 보든 아니면 해외에서 좋은 선수를 구하든 네. 어떻게든 이 자리는 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우리가 중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뭐 중미는 근데 사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뭐 이강인 선수 있고 네. 황인범 선수 있고 네. 뭐 둘만 있어도 심지어 그 둘 선수는 나이도 어려. 네. 다음 월드컵도 나갈 수 있어. 거기에다 뭐 이재성 선수 네. 있죠. 뭐 프라이브르크의 뭐 정우영 선수도 뭐 각 이제 메잘라로 가끔 나오고 아니면 세컨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뭐 공격수로 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뭐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그 선수도 뭐 있고 그러니까 유망한 자원들 많고 그 이제 공격적인 롤을 맡을 수 있는 미드필더는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다. 이강인 선수만 하더라도 뭐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뛸지 윙으로 뛸지 아니면 공미로 뛸지 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느 포지션으로 나와도 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올해 진짜 황인범 선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게 진짜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로는 황인범 선수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을 잘 찼다. 우루과이 좀 보면서 와, 얘 뭐지? 발베르데를 저렇게 이재성이랑 같이 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진짜 TV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면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재성, 황인범 진짜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뭐 미드필더는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뭐 이재성 선수가 나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황인범 선수는 96년생이어서 네. 충분히 다음 월드컵 때도 주축으로 활약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딱히 걱정이 없다. 뭐 그리고 홍현석이라는 또 맞아 유망한 자원도 있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요. 뭐 윙어 보시면은 이제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 그리고 송민규 뭐 이 정도인데 뭐 좋죠. 송민규 선수 몸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네. 보니까. 일단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송민규 선수가 이제 뭐 전북에서 조금 어려운 시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송민규 선수가 확실히 그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게 확 보이고 이 선수가 괜히 20억이 아니다. K리그에서 20억 굉장히 비싼 그렇죠. 금액인데 엄청 비싼 전북이 20억을 들여가면서 샀던 거 이해가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 윙어들은 뽑히지 않은 선수 중에서도 좋은 선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네. 아니 뭐 엄원상 선수도 뭐 크랙형으로 뽑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강성진 선수 이번 U20에서 굉장한 모습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뭐 애슬레틱에서도 뭐 강성진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뽑은 선수인데 강성진 선수도 있고 제가 좀 강주 경기를 좀 재밌게 보는 편인데 엄지성 선수 축구 너무 잘해요. 네. 네. K리그에 뛰고 있는 윙어든 해외에서 뛰고 있는 윙어든 윙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윙어 너무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현준 선수도 있고. 그러네. 양현종 선수 선수도 있고. 있고. 김대원 선수도 있고 네. 그쪽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 경기를 봤는데 안현범 선수도 안현범 선수 좋죠.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윙어에는 사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맞아. 사실 뭐 축구 잘하면 네. 윙어 뛰어야 된다 요즘은. 그러니까 메시, 호날두를 이렇게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축만 가도 윙어들은 다 있어요. 윙어들은 잘해요. 윙어들은 네, 윙어들은 잘한다. 윙어들은 잘한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건 걱정이 없으니까 네.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뭐 최전방 공격수 보면 네. 조규성, 오영규, 황의조 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멤버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2010년이나 6년이나 14년이나 셋 다 박주영 선수가 스트라이커였잖아요. 네. 그만큼 뭐 박주영이 잘하기도 했지만 그를 좀 뛰어넘을 만한 그러니까요. 백업 스트라이커가 부재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세 명의 좋은 선수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굴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면 투톱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4-4-2 이렇게 써가지고 4-4-2? 네. 손흥민 넣었다네요. 손흥민 왼쪽 넣어야죠. 그럼 이강인 그건 안 선수 돼요. 또 애매하네. 안 된다. 그럼 안 돼요. 참 어려워. 셋 중에 한 명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쓰고 이강인 선수 쓴다 생각했을 때는 4-4-2가 참 쉽지가 않죠. 네, 쉽지 않죠. 예. 일단은 뭐 공격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규성 선수 좋고 오영규 선수 좋고 제가 가끔 이제 셀틱 경기를 가끔 봐요. 네. 이제 셀틱 경기를 가끔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 올라오는 거 좀 챙겨 보는데 네. 오영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감독님이. 셀틱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한 75분쯤 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이미 많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 셀틱은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만 하면 3대0이야. 독보적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0분만 되면 오영규 선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마다 하나씩은 뭔가 보여줘요. 이 선수가 괜히 뭐 스코틀랜드 가서도 쉽게 뭐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영규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규성 선수도 이번에 PK로 한 골 넣었잖아요. 네. 2라운드 때. 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 선수도 폼이 좀만 더 올라오면 제폼 찾을 수 있다. 유럽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황의조 선수도 FC 서울 뛰면서 확실히 몸이 올라온다. 역시 경기는 뛰어야 된다. 축구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러겠지만 경기는 뛰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리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 네. 뛰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코멘트 하나 남겼는데 저번에 제가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 뭐 이제 펄스9 같은 이런 기술적인 선수보다는 스트라이커는 정통. 좋아한다. 아마 아직까지 K리그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어. 주민규 선수 한번 안 되나? 주민규 선수 뭐 좋은데 나이가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민규 선수를 속으로 좀 응원하고 있는데 네. 울산에서도 한 골 넣었잖아요. 네. 골 넣었잖아요. 또 네. 그래서 주민규 선수도 한번 좀 K리그 좀 둘러보면 이 선수가 괜찮은 선수인데라고 인터뷰도 생각이 들지 봤어요, 않을까.
아 그래요? 직접 적극적으로 저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아 주민규 선수가 네. 그 카타르 때도 그렇고 못 갔잖아요. 벤투호 때도 멘트가 좋아요. 그래서 한 번만 안 기회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저번 시즌도 좋았지만 조규 선수가 득점하잖아요. 음.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정말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쉽다. 라는 음. 생각이 들고 주민규 선수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 되나 개인적인 팬심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당장 중요한 건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네. 아시안컵 때까지 주민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뭐 충분히 뽑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공격수 3명도 너무 많아. 2명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거 네 명이서 이제 뭐 한 자리씩 갖기가 참 어렵네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요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조규성 선수, 오영규 선수가 주전을 뛸 것 같아요. 결국 미래를 또 생각하지 않을 네,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때문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네. 뭐 총평을 하자면 네. 크게 변한 거 없다. 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클린스만이 선임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전에 그리고 포함됐던 선수들을 많이 쓰지 않았나 포함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뽑은 것이 좀 의문의 선수 아니면 좀 아쉬운 선수 네. 좀 한번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의문의 선수 딱히 없죠. 뭐. 사실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 뽑아놓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지난 월드컵 때 뽑혔던 최고의 선수들이 똑같이 뽑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시점이. 뭐 다음 A매치 때 명단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번 월드컵의 명단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황희찬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또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구단에 그 만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잖아요. 왔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조금 황희찬을 이번에 차출하지 않고 좀 영국에서 좀 적응하게 냅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구단 측이랑 좀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네. 황희찬 선수는 이제 뭐 쓰겠죠. 사실 황희찬 선수도 대체할 만한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황희찬 선수도 핵심 자원입니다. 네.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전 이번 대표팀의 가장 핵심은 전술적인 부분 이런 거 아니라고 봐요. 경기 내용적인 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선수들과 얘기하는 거, 토크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뭐 아쉬운 선수로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유럽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얘기하면 황희찬 선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또 감독의 눈밖에 날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사실 구단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근데 갔다가 또 다쳐봐 한국 A매치 때. 그러면 진짜 눈밖에 나면 주전 경쟁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 뭐 근데 감독이 부르면 와야죠 뭐. 그죠. A매치인데. 뭐 일단 그럼 뭐 A 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뭐 구단 측에서는 오케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뽑히지 않은 선수 중에는 아쉬운 선수 있나요? 저는 박지수 선수요. 박지수 선수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뽑은 게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포르투갈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냅두고 있는 것도 아까 뭐 황희찬이랑 좀 비슷한 궤로 좀 냅두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박지수 선수가 선발로 뛰더라고요. 계속 네, 3경기인가 4경기인가를 뛰고 있어요. 지금 연속으로. 그 팀이 아마 3백으로 뛰고 있는데 왼쪽에서 뛰었다가 최근에 또 중앙으로 옮겼어요. 맞아요. 어쨌든 이 3백에서 이 중앙을 차지한다는 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그죠. 뭐 어찌 보면 빌드업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박지수 선수가 적응을 잘하고 있고 사실 박지수 선수가 막판에 그 부상으로 이제 카타르에 이제 승선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차라리 박지수 선수는 지금 포르투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안 뽑은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뭐 저도 뭐 아까 주민규 선수 얘기했으니까 하고 뭐 홍현석 선수 물론 이 선수가 지금 이제 U23세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것 같더라고. 원래는 23세인데 아시안 게임이 연기돼서 1년이 나이가 많아져서 U24세로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U24세에 차출이 됐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아마 저랑 동갑일 텐데
네, 99년생인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대표팀에 승선돼도 될 것 같은데. 대표팀에 승선된 나이인데. 근데 뭐 이제 사실 여기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기를 돌려봐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항선홍 호도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현석 선수가 벤투 호 시절에도 차출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관심은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뽑힐 수는 있죠. 뭐 뽑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쉬운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뽑히지 않아서.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우리가 좀 가장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소통입니다. 이번 차출의 핵심은 아마도 전술적인 부분 뭐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콜롬비아가 와, 뭐 그리고 우루과이가 와 이런다고 하더라도 선수들 간에 앞으로의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클린스만 사단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거에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클린스만이 기자회견에서도 선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아시안컵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시안컵까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조금 제시하고 그리고 이런 면모들을 뭐 바로 경기장에 보여줄 수 없어요. 네.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가전에서는 그냥 선수들 한번 모아놓고 얘기해본다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월드컵 때까지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신 거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추가로 이제 대표팀의 메인 전술이 있잖아요. 그거에 리더 역할을 하는 선수 이번에 당연히 손흥민이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손흥민이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주장도 실제로 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31살, 2살 이렇게 먹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손흥민 선수가 폼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표팀의 메인 전술 리더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 이강인 선수가 되든 김민재 선수가 되든 그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좀 이번에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다음 월드컵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35살 뭐 사실 진짜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제로 손흥민 선수한테 뭐 다음 월드컵도 나오실 겁니까라는 기자분이 질문했는데 사실 월드컵이 뭐 손흥민 선수라고 해서 그때 폼 안 좋은데 손흥민 선수를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위대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의 포인트 선수더라도 그 시즌 때 못하고 아니면 그 전부터 폼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 손흥민 선수도 월드컵 나간다는 게 보장이 안 되죠. 그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제가 잘해야 나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으면. 뭐 최근에 뭐 월드컵 때 호날두도 뭐 토너먼트 때부터 선발 제외됐었으니까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좀 젊은 선수들로 좀 전술적인 리더의 역할, 전술의 핵심 그걸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뭐 수비야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이미 다 담당을 해주고 있고 아마 이강인 선수 위주로 조금 판을 짜고 아니 황인범이 될 수도 있죠. 황인범 아니면 이강인 둘 중에 한 명으로 좀 전술적인 역할. 그리고 손흥민은 정말 마무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대 경기 계속 보면 손흥민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풀어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사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전술이 들어갔다 생각을 해요. 뭐 상대 선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왜냐하면 뭐 모든 에이스 선수한테는 맨마킹이 붙는 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뭐 사실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맨마킹을 붙이려면 어떻게 보면 이 수비수 한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달라붙게 된다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선수들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풀백들이 뭐 올라서 그 자리 차지해 주던가 이러면 또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의 숙명이면서도 에이스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쨌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냥 최근에도 콘테 감독의 그 전술 말이 되게 많잖아요. 손흥민은 왜 메잘라로 쓰냐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손흥민의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3월 A매치는 3월 24일이랑 28일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문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울산에서 지방 문수하고 서울이거든요.
근데 지방에서가 사실 쉽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울산이 K리그 개막전 때도 관중 제일 많이 오고 뭐 축구 동원력은 확실한 곳이어서 선정한 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사실 지방에서 할 필요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쵸. 대전이 네. 그나마 네. 좀인데 사실 대전은 서울에서도 가기 용이하고 뭐 전국적으로 용이하다고 많이 듣고 뭐 교통의 메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울산은 사실 서울에서 울산 가기 사실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멀죠. 뭔데 부산 지역이나 이런 분들도 네. 이런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문수에서 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영남권도 사실 축구 경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쯤 영남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번 울산에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 하는 거는 언제나 네. 서울에서도 한번 하고 이제 지방에서도 한번 하고 하면 충분히 좀 배치 잘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제시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 번씩 다 얘기했던 얘기들인데 뭐 정리를 하는 거죠. 네. 뭐 한 번씩 얘기하면 결국 아시안컵까지 기존 선수들의 핵심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일단 상황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2024년 1월 예정이에요. 이거 네. 확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예정이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 선수들로 꾸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은 수미랑 풀백이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고 그리고 아마 다른 포지션은 뭐 기존 선수들 베스트 11 나갈지언정 그 자리들은 교체가 필요하다. 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얘기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포메이션 포지션 그거 제외하고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단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플랜 선수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소통이 하지 않은 소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응원밖에 없지 응원밖에 않겠습니까? 없어요. 네, 응원밖에 없고 사실 지금 야구가 그쵸. 조금 좋지 못한 방향으로 네. 흘러나가잖아요. 사실 저희가 축구 채널이어도 불구하고 야구 얘기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했었어요. WBC니까 WBC면 그 4강 가면 또 미국에서 하는데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야구를 좀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멤버들 끌어갖고 한번 야구 얘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일본전까지는 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되게 왈가왈부한 얘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야구만 보더라도. 네. 어쨌든 뭐 클린스만 호가 시작됐고 클린스만 아저씨가 좀 말이 잘해요. 감독님이. 근데 아까 말씀을 진짜 예측하셨던 것처럼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말은 정말 잘합니다. 네. 이 감독이 그 짬바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런 뭐 언변이라고 해야 될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다. 이거는 틀림없다. 그리고 막 가슴을 녹아내리는 좀 얼었던 마음을 좀 녹아내리는 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그 슈퍼스타 출신은 그 스킬이 달라요. 스킬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뭐 연예인 분들도 뭐 그런 언변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클린스만도 옛날에 한 많이 다니지 않았나 학원을 웅변 학원을 좀 많이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은 A매치가 다가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축구에 대한 국가대표팀에 대한 열기를 다시 한번 일깨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월드컵 이후 첫 번째 소집이고 클린스만 호의 첫 번째 소집이니까요. 관심 있게 그리고 뭐 클린스만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잖아요. 저희는 이미 선임됐고 우리가 뭐 비판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많이 선임됐으니까 응원하고 끝까지 믿어보는 걸로 한번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폴 포그바의 프리킥 부상입니다. 뭐 프리킥 부상 이런 말도 이상한 것 같아. 뭐라 해야 돼? 훈련 중 프리킥 차다 부상.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프리킥 차다가 부상 당할 수가 있어? 아니 뭐 백태클을 당한 것도 아니고 뭐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프리킥은 혼자 차는 거잖아요. 심지어 프리킥은 데드볼이라잖아요. 공이 멈춰 있어요. 부상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는 거죠? 뭐 근육이 안 좋겠죠. 뭐 계속 그죠? 뭐 근육 문제겠죠. 일단은 폴 포그가 이번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어떻게 좀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번 시즌에 맨유를 떠나서 유벤투스로 가면서 저희가 뭐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포그바나 뭐 세리에 소식을 사실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프리시즌 때. 사실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뛰질 않아서. 그러니까 뛰질 않으니까 다룰 수가 없었어요. 다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이번 시즌에 뭐 2경기밖에 못 뛰었다. 그리고 35분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즌이 절반이 아니라 뭐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35분밖에 뛰지 못했다는 건 좀 되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유벤투스 같은 강호의 팀들은 챔피언스리그까지 막 다 하면 네. 만약 다 결승에 가 이러면 한 50경기 될 수 있거든요. 넘죠, 50경기, 50경기, 60경기 될 것 같은데 포그바는 2경기 나왔습니다. 그 심지어 90분도 아니고 35분. 네. 90분은 못 채웠어요. 한 경기를 못 채우는 선수인데 이 정도면 유스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엄청 어린 유스예요. 엄청 백투더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네. 이 정도면 엄청 어린 유스도 이 정도는 많이 뛸 것 같은데 어쨌든 폴 포그가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부상 당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뭐 그렇고 뭐 비판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비판할 수 없죠.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부상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정도가 이 정도면 좀 심하지 않나. 좀 여기 자기 관리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있죠. 네, 사실 프로 선수면 뭐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부상에 있어서는. 근데 이거 한 시즌에 2경기 그리고 35경기를 놓쳤다는 게 35경기를 놓치고 심지어 35분 뛰었다 해가지고 35 클럽. 네, 35 클럽. 이거 뭐 야구에서 도루 홈런도 아니고 아니 뭐 텐텐도 아니고 축구에서 이게 뭐 뭡니까 이게? 이게 조롱거리가 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가 다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조롱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근데 이 새끼 하는 거 보면은 좀 그래요. 일단은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게 지용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포그바 선수를.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뒤에 한번 얘기할 건데 좀 참으세요. 먼저 얘기하지 않았대요. 일단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선수가 유벤투스에 와서 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 비판을 받는지 좀 설명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번에 다친 거는 오른쪽 허벅지 내전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냥 킥 세게 차다가 쭉 나간 거겠죠. 뭐. 그런 건데 첫 번째 부상 그거 언제냐? 이제 FA로 넘어오고 프리시즌을 뛰었어요. 그래서 7월 23일 날에는 프리시즌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근데 25일 날 훈련하다가 반월판 연골을 이제 다칩니다. 그 큰 부상이죠. 반월판은. 반월판 큰 부상인데 그래서 2개월 결장이 예상이 됐어요. 근데 이 2개월이라는 함은 수술 후 바로 재활에 돌입했을 때 2개월입니다. 근데 포그바 선수가 수술 안 하죠. 왜냐?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솔직히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그바 선수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핵심이고 지난 월드컵에서도 그러니까 지지난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어쨌든 월드컵에 대한 욕심은 뭐 선수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심인데 수술을 거부해요. 그러다가 근데 차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뒤늦게 수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9월 초부터 2개월이면은 11월 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를 어떤 감독이 미쳤다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가 이번에 뭐 결승전도 갔는데 아무튼 뽑을 수가 없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포그바가 지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처럼 뭐 그런 프랑스 내에서 그런 입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었어요. 9월 초에 수술하고 그렇다고 뭐 회복이 빨리 된 것도 아니야. 결국 뭐 구단이랑 그 프랑스 포그바 에이전트 공식 성명에 따르면은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을 것 같다. 선수 몸 상태가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고 11월 초에 컨펌을 해줬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월드컵도 출전하지 못했고 리그랑 뭐 챔스 뭐 컵 대회까지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일단은 뭐 자신의 뭐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라서 사실 부상으로 낙마하는 선수도 되게 아쉬워요. 부상을 참고 안타깝고. 뛰었던 선수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토레스도 있고 카카도 있고. 근데 반월판이 제가 알기로는 이 무릎 이렇게 뛸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이거 월드컵을 빠르게 마음은 쉽지 않았지만 사실 선수 생활을 위해서라면 빠르게 수술을 하고 좀 재활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월드컵 나가고 싶다는 마음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준우승을 했고 포그바 없이도 좋은 모습을 잘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12월 27일입니다. 네. 이날 SNS에 포그바가 게시물 하나 올립니다. 스키장에서 왜 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안 올리면 되잖아 차라리. 안 올리면 되지. 근데 폴포 같은 선수가 유명한데 이것도 네. 안 올린다고. 포그바가 실력에 비해 팔로워가 엄청 많아요. 거의 슈퍼 싸잖아요 그래도. 7천만 네. 그쯤 될 텐데. 어쨌든 근데 그때 그 심지어 또 노이어 선수가 맞아. 스키 타다가 시즌아웃 당했다고 당했고. 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네. 그 스키장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 네. 스키장 가는 거. 스키장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다들.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만. 네. 스키가 되게 힘들고 격한 운동이에요, 진짜. 그죠. 스키는 사실 하루만 타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엄청 피곤해요, 진짜. 저희가 뭐 이 선수들만큼 체력이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들도 축구에 좀 더 특화된 근육들이 가져 있지 스키에 특화된 네. 근육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뭐 하루 스키 타고 오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재활 중이고 부상 아니 재활해서 골프 치러 간다 이해해. 네. 골프는 좋다잖아 재활에. 네. 근데 스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험하잖아. 이게 무릎이 그리고 직격으로 네,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운동이라서 안 됩니다 스키는 네. 진짜. 근데 시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스키장을 간다? 말이 많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때 네. 유벤투스 소속이어서 좀 화제가 더 된 거지. 그대로 맨유였잖아요. 네. 바로 기사 수십 개 나왔습니다 네, 진짜. 아우 왜 가는 거야. 네. 시즌 중엔 가지 말자. 네. 물론 시즌 중에 안 가면 이제 없죠 겨울이니까. 거기 밑으로 가야겠네. 네. 결국 뭐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몸 상태가 괜찮으면 몰라. 맞아. 휴가 뭐 자기 뭐 훈련 아닌 날에 갈 수 있지. 음. 근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특히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던 선수가 간다는 건 참 그냥 미친놈이다 이 새끼. 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 2월에 복귀했고 2경기 출전했습니다. 그게 토리노전에서 교체 출전했는데 이게 네. 315일 만에 필드를 밟은 거예요. 잠깐 뛴 것 같던데. 네. 네. 진짜 잠깐 뛰었고 근데 이러다가 유로파 16강 1차전이 다가오는데 음.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각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기사 썼잖아요. 네. 와. 명단제 그래서 이제 징계성으로 명단제가 됐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친구 멘탈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몸도 문제인데 네. 멘탈도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돈 받고 일하면 조금은 뭐 이런 지각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건 이해됩니다. 뭐 네네네. 사고가 났던지 네. 차가 막혔다는지 차가 막혀도 좀 일찍 출발하는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해는 되는데 사실 지각하는 거 사실 좀 게으른 거랑 또 연관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사실 포그바에 대한 생각이 지금 민심이 떡락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포그바가 알아서 좀 더 내가 오늘 훈련장 와서 혼자라서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줘야지.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네, 네. 센스가 없어. 센스가. 근데 이번에 프리킥 하다가 또 부상. 네. 결국 뭐 근육이 올라와서 다친 것 같은데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진짜 웃긴 게 프리킥 어떻게 찾길래? 좀 격하게 차지 않았나? 뭐 베컴처럼 찼어요? 아니 발목 꺾어서 찬 것도 아니고 무회전으로 때리려 했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힘 실어서. 그리고 포그바가 프리킥에 참는 스타일인가요? 제 기억에 포그바 맨유에서 그렇게 별로 안 찼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왜 프리킥 차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일찍 와서 몸 풀고 있으면 부상 안 당하잖아. 어쨌든 이렇게 다 연관된다. 훈련 지각해서 급하게 몸 풀다가 프리킥 차다가 또 근육 찢어지고 이런 거 보면 포그바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과거를 보더라도 이 선수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심지어 무리뉴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선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폴포가 부상을 당했고 뭐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각자 뭐 폴포가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사실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이 욕했습니까? 쌍 욕해도 됩니까? 적정선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너무 싫어요. 이 포그바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열불이 막 나요. 열불이 막. 제가 맨유 팬이잖아요. 제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본 게 이제 중학생 때니까 그때쯤에 이제 맨유를 좋아하다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그바가 딱 왔어요. 웨드레코드 막. 포그백. 포그백은 맨날 쓰는 것 같더라고. 포그백. 유벤투스에서도 포그붐. 엄청 되게 시끄럽게 왔어요. 와서 한 시즌 잘했어요. 그 16, 17때 유로파리그 MVP도 하고. 되게 그때 유로파 우승하지 않았어요? 유로파 우승했죠 그때. 근데 그 이후로
풀타임으로 시즌을 소화한 적이 없습니다. 네. 죄다 뭐 30경기 이상 뛴 시즌이 없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네. 리그 기준으로. 음. 근데 이제 부상 당하면 뭐 합니까 이 선수가?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스타 많이 하던데. 네, 시즌 중에 두바이 가서 놀고 맞아. 네, 바닷가 가서 놀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와요. 이제 지금 스키장 간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건데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얘는 진짜 뭐 하는 앤가. 근데 또 돌아오면 또 번뜩여. 네. 한두 경기 잘해. 아니 실력이 없는 선수라고 얘기한 적 네, 없어요. 저희가. 잘해요. 정말 잘해요. 축구는 진짜 잘하는 축구는 스타일인데 잘합니다. 근데 한두 경기 하다가 또 이제 퍼집니다. 네. 부상을 당한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해요. 뭐 활동량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메시 봐라. 메시가 활동량 뭐 적은데 자기가 메시냐고. 그러니까. 왜 메시랑 비교해? 근데 지가 메시야? 아니 메시 비교가 할 수가 없지. 네. 메시랑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뭐 축구 잘한다는 거 인정하는데 메시급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메시급이 되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 인터뷰를 하고 참 너무 오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전술적인 막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옛날에 무리뉴 감독일 때 우리는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이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때 동감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또 수비축 재미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 감독에 대한 그런 존중 이런 게 있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다가 또 훈련장에서 싸웠잖아요. 네. 포그바랑 무리뉴랑 결국 부딪혔는데 그때 결국 맨유가 무리뉴를 버리고 포그바의 손을 들어준 그런 모양새인데 네. 그때도 참 이게 맞나 이게 이게 선수가 감독의 기강을 좀 해치고 있는데 여기서 구단이 감독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이게 맞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그바는 더 기고만장해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춤추고 계속 링가드랑 계속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심지어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 안 뛰고 뒤에 약간 뭐 흔히 말하는 똥바지가 필요한 포지션이고. 네. 그래서 엑조디아형 축구 선수라고 정말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결국 월드컵을 우승할 당시에도 캉테가 폼이 절정이었고 네. 좋은 폼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고 옆에 마트이디도 있었어요. 네,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존재했죠. 뭐 유벤투스 시절에서도 뭐 비달이 뛰었다거나 굉장히 많이 뛰어주는 스타일이 이제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유벤투스 시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포그바가 어려서 좀 많이 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짬바가 없는데 네. 어떻게 안 뜁니까? 옆에 뭐 피르로 있고 이런데 뭐 어떻게 네. 안 뛸 수가 네. 있습니까? 어쨌든 뭐 포그바 선수에 대한 엄청 안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도 포그바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 굉장히 싫습니다. 굉장히 싫은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은 부진하고 있던 시절 그리고 무리뉴가 온 시절에서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포그바를 데리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이적료만 생각해봤을 때 그럼요. 굉장히 상징성이 돼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 상징성이 다른 의미의 상징이 돼버렸죠. 네. 일단은 기복도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신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지 못한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의 금액대면 맞춰준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네. 알아서 잘해야 돼요. 알아서 1,500억. 주급도 뭐 거의 4억 받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적료가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피도 들어갔고 뭐가 많이 들어가서 뭐 그리고 뭐 보너스가 엄청 많고 이래갖고 뭐 1,50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거를 좀 살펴보면 뭐 실제로 뭐 유벤투스한테 갔던 돈은 900억이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에이전트 피 뭐 선수비 뭐 이런 거 다 해서 1,2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뭐 이적료는 뭐 정확히 나온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금액되면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맞춰줘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럼 이 선수 이렇게 비싸게 사서 데리고 옆에도 좋은 선수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좋은 선수가 아니죠 이러면. 저는 사실 이 정도의 금액되면 알아서 잘해야 되고 알아서 캐리를 해야 되고 알아서 팀이 힘들 때 구원해야 되는 그런 캐리형 선수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그러지 못했고 보여줬던 이제 뭐 태도 이런 거 너무 별로고 또 한국에서 왔을 때 잠깐 한국 왔을 때 또 뭐 김종국 씨와 미우새도 나오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뭐 팬 서비스 좋은 거 알겠어요. 하지만 축구 선수는 축구로 보여줄 때가 가장 멋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그바 선수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무리뉴의 말이 맞았다.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 네. 아니 뭐 지금까지만 보면 무리뉴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버지가 또 네. 연전연승이에요. 와, 무버지 이게 참 이게 어느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감독들은 미래도 볼 줄 알아요. 네. 제가 볼 땐 퍼거슨 경도 그렇고 무리뉴도 그렇고 역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펩 가르디올라도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계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좀 최근에 어떤 걸 느꼈냐면 뭐 선수들이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 선을 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찌 보면 MG와 어울릴 수 있는 MG와 좀 어울릴 수 있는 멘트를 하지 않았나. 그 자체예요. 그냥. 네. 펩은 개인 자기만 생각해. 펩은 조금 나이가 그래도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좀 이 MZ 세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역시 사회를 좀 잘 보고 미래를 좀 잘 예측한다. 아니면 예측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빠르게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좋은 감독들은 이런 것도 잘 읽는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뭐 맨유의 상징이 돼야 된다고 써주셨는데 저는 이 선수가 맨유 암흑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죠. 네. 네. 제가 말하지만 그 다른 의미의 상징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맨유의 암흑기를 떠올리면 저는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포그바를 꼽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죠. 뭐왜 다 포그바 너 때문이야. 이건 아닌데 상징성이 될 수는 있죠. 네. 이 암흑기를 상징했던 선수가 누구야? 물으면 저는 포그바를 꼽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포그바가 나가고 맨유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포그바가 한 시즌 잘했다고 하지만 포그바가 나가고 나서부터 맨유가 잘 됐다. 물론 다른 포그바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이거 좀 타이밍이 딱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찌 보면 뭐 테나가 오기도 했고 뭐 포그바 나가기도 했고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결국 포그바는 좀 암흑의 상징성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감독들 입장에서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이런 선수 보면은 알레그리 감독도 진짜 제가 볼 땐 많이 참고 있어요 지금. 그 감독은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참기도 참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좀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를 관리하는 감독 입장에서 이런 골칫덩이 바이러스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시즌 중에 뭐 유벤투스 경기를 막 계속 팔로우하는 건 아니지만 포그바 같은 선수가 있으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런 나와야 뭐 말이지. 뭐 나와야 뭐 내가 얘기할 수 있지. 포그바가 뭐 세리에서 잘한다 잘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 지금 뛰질 않으니까 뭐 평가 그 포그바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이 경기를 뛰어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지. 뭐 경기도 안 뛰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어쨌든 포그바는 문제가 많다. 골 좋다 이 새끼야. 그래 야. 골 좋다. 원래 이런 거는 벌 받아야 돼. 너 더 벌 받아야 돼. 뭐 부상당은 아우 씨. 부상당했다고 해서 뭐를 말을 세게 못 하겠는데 조금 그렇다. 네. 앞으로도 계속 못하면 좋겠습니다.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찼으니까. 나이도 찼고 이제 조금 무릎이 다치면은 기량을 회복하기 진짜 힘들어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좀 찼으니까 철 좀 들자. 철 좀 들어. 포그바는 좀 철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딱 알맞게 시간 딱 알맞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이 꽤 달리더라고요. 네, 댓글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뉴스는 매주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 계속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좀 뉴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